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요. 여기는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친구들의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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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오시는 게 덥지 않았나요? 아 너무 더웠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망고 주스 좀 드시겠어요? 시원하게. 망고 주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정말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일기예보도 안 맞고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쏟아지고 갑자기 해가 비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고 이번에는 반팔 입어도 덥고 샤워 막 끝나도 바로 땀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상기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망고 주스도 그 증거예요. 정말. 망고 그래요? 망고 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보통? 열대지방? 그쵸? 네. 그리고 저는 그 필리핀 망고. 필리핀이요? 네. 거기서 좀 망고 좀 드셔보셨나요? 그 예전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진짜 푸짐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먹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 망고 꼭 먹어라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망고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요? 그 아열대 작물들을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7년 사이에 이런 아열대 작물들의 생산량이 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3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특산물이 망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김치를 뛰어넘는 그런. 신기하다. 결국 이런 높아지는 기온 때문에 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사과 대신 망고를 더 일상적으로 먹을 수도 있는 와. 거예요. 근데 사과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저는 그냥 단순히 빨간색? 빨간 사과? 네. 예. 노래 아시죠?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사과 사과 이 사과는 항상 빨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남쪽 농가에서는 하얀 사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얀색이 하얀 사과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사진 같이 보이시죠? 색이 왜 이래? 복숭아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 하얀 게 이게 복숭아가 아니에요. 사과예요. 예. 온도가 네. 너무 높으니까 네. 색이 착색이 안 돼서 이렇게 하얀 사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좀 무서운데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뭐 비도 많이 오고 네. 무덥고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의 여파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외국에서도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텍사스의 기후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올해 2월에 텍사스 대정전 사태랑 관련이 있는. 맞아요. 그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텍사스 하면 보통 카우보이, 황야 이렇게 뜨거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올해 텍사스에 없던 날씨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한파가 몰아닥쳤는데요. 갑자기 국민들이 이 추위에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열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고 대정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워서 일어난 문제였다면 또 더워서 일어난 문제도 있었어요. 지난 6월에 캐나다에 100년 만에 폭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100년 100년 만에. 만에. 무려 50도 전후의 폭염이 2주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50도. 50도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뜨겁죠. 거의 그냥 찜질방 아니에요, 완전. 그 어. 아스팔트에서 요리하고 막.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예, 저희 SNS에 올라온 사진을 같이 좀 보실까요?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운 거죠. 쓰레기통, 신발 이런 플라스틱들도 다 녹고 있고요. 심지어 차 안에서 쿠키를 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예, 이런 폭염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축구장 420만 개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면적이죠. 얼마나 큰 거지? 정말 크죠. Everywhere we look, this is just turning into one of those massive fires, isn't it? Storm. The storm. 이런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그 폭염과 건조해진 날씨 때문이죠. 기후 문제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예, 그러네요, 맞아요. 진짜. 그 이상기후 발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 연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그 화석연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이런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네. 거기서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또 메탄도 나오고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생기면 열을 꽉 잡아두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데 네.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온실의 역할을 하게 돼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화석연료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후 위기 발생? 그리고 화석 연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벌이는 전쟁? 두 분 모두 정답이에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좀 늦었네. 몰라서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예. 이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화석연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보통 이 생물의 잔해가 지각에 오랫동안 보존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이 시간이 만들어준 자원이잖아요. 네. 양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이 한정적인 화석연료가 고르게 지구상에 분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예, 보통 중동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석유는 우리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분단 이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차차 발전해 나갈 쯤?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네. 예. 저도 그때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단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 시설들이 북한에 보통 많이 있었습니다. 예. 남한에서는 보통 농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소의 약 절반 이상은 다 북한에서 만든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북한이 전기를 갑자기 끊어버립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는 전기요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였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만들지 이런 정책들을 다시 검토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해 보려고 했지만 50년에 6.25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은 19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화력발전소입니다.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태워서 네. 전기를 만드는 게 되겠죠. 이때 석유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동을 받게 됩니다. 석유는 주로 중동 지역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오펙 생산량의 한 81% 정도가 중동 지역에서 와. 장악을 하고 있었죠. 거의 뭐 독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일이 1974년 그리고 78년에 1, 2차 석유 파동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찾아든 경기 침체로 각계각층에서 소비자력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90% 이상 석유를 다른 나라에서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석유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거의 모든 물건이 석유로 만들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합성 물질들. 그리고 뭐 비행기나 그런 자동차 같은 거에도 다 석유를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동수단 비용? 이런 거랑 무역 같은 것도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온 지구 자체가 그냥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예,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삶이 매우 힘들어지겠죠. 네. 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유를 썼는데 이게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선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공기관에서는 전기 사용을 줄이자. 네. 그래서 전구를 돌렸어요. 그걸 뺀 거죠. 아. 예. 전구수를 한 50% 감축을 해서 전기를 많이 쓰지 말자 이런 운동도 했었고요. 와. 1980년 7월에 네.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서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는 없는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정에너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열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석유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원자력 발전, 그리고 LNG,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것들도 발전원으로 우리가 많이 도입을 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에너지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그 신에너지 네. 그리고 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에너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수소 에너지,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재생 에너지는 보통 석탄을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재생한다고 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든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게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와. 네, 그리고 한 가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 사용량이 기존의 화석 연료로 만든 사용량보다 더 많아졌어요. 와. 발전량을 추월을 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려는 목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파리 협약이 채택이 됐어요. 이때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자,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제가 아까 네. 그 화석 연료 설명드렸을 때 네. 화석 연료를 태우면 어떤 게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산화탄소. 그렇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뭐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 메탄. 메탄,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탄소 중립은 이런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되는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 예를 들면 이만큼이 발생하면 네. 이만큼을 다시 흡수하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발생시킨 만큼 다시 흡수해서 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산화탄소를 포함해서 온실가스들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그래도 그 자연에서 흡수하는 부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온실가스 흡수량이 한 19% 이렇게 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흡수되지 않는 탄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지구상에 떠도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흡수되지 않은 온실가스들은 그냥 대기상에 남아서 지구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가 비닐하우스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실효과 다 기억하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지난 2020년 10월 28일에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죠. 아,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더운데 이게 가장 시원한 거면은 와. 말도 안 되죠. 소름 끼치는데. 진짜로요. 우리가 화석연료 덕분에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많은 발전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온난화도 발생을 했던 거죠. 에너지 절약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편리한 걸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에너지를 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쓰되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결국 탄소 중립이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잘 기억해야겠어요. 탄소 중립 이렇게. 그러니까. 엘고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더 위험에 처한다 그래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탄소 중립
우리가 달성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절약을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더 밝아질 테니까 말이죠.